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원 없이 붕어빵을 먹고 자랐어요. 엄마가 붕어빵 장사를 하셨거든요. 엄마는 한겨울에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붕어빵을 팔러 가셨는데 늘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린 저를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막노동하는 인부셨다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근처에서 붕어빵을 팔다가 아빠를 만났고 결혼해 저를 낳았대요. 비록 누군가 보기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엄마 옆에서 꼭 붙어서 붕어빵을 먹던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붕어빵을 파셨는데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늘 감기를 달고 사셨고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TV를 켜놓은 채 잠들어 계셨죠. 고3이 됐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대학에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엄마에게 장난처럼 문을 떼봤어요. 엄마, 나도 붕어빵이나 팔까? 네가 왜 붕어빵을 팔아? 너 공부도 잘하잖아. 엄마 붕어빵 엄청 잘 팔리잖아. 혹시 알아? 나도 하다 보면 체인도 내고 부자 될지? 그래. 그러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서 대학 가. 무슨 대화의 흐름이 이래? 그러라더니 그냥 대학에 가라고? 붕어빵 잘 팔리니까 학비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라고. 우리 모녀는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작은 빌라에서 계속 살았어요. 낙후된 동네에 있던 낡은 빌라였어요. 안방만 아주 큰 빌라였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랑 안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작은 방을 따로 쓰게 됐죠. 하루도 쉬지 않고 붕어빵을 팔아도 그 낡은 빌라를 못 벗어나면서 학비를 대줄 테니 대학에 가라니 저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도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넌 엄마 못 믿어? 엄마가 학비 대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내 생각하는 건 알지. 근데 우리 형편을 내가 몰라? 그런데도 나더러 대학에 가라고? 넌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말고 살면 돼.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태어나서부터 이 낡아빠진 빌라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날 저는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사춘기 때도 해본 적도 없던 싸움을 처음으로 한 날이기도 했어요. 얼마 후 그냥 저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수능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화가 풀리지 않는 건지 저랑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를 넘기고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화가 이미 시작된 뒤라 받지 않았는데 나와서 확인해보니 문자가 도착해 있었더라고요. 보여줄 거 있어. 몇 시에 올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그냥 보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대학에 가기 전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나름의 송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그러나 엄마는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제 방에도 없었습니다. 장사가 아직 안 끝난 건가 싶어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구급대원이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상태가 엉망이더라고요. 구급대원은 저에게 엄마가 들고 다니던 낡은 청가방을 전해줬어요. 어머니께서 이송되는 내내 손에 꼭 쥐고 계셨어요.
엄마는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저는 수술실 앞에서 엄마의 가방 안을 살펴봤어요. 다 떨어져가는 지갑 하나, 귀마개, 장갑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날 번 돈이 든 지퍼백도 있었죠. 모두 눈에 익은 것이었는데 딱 하나 처음 보는 게 있었어요. 웬 카탈로그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카탈로그를 꺼내보는 순간 저는 와락 울고 말았습니다. 그 카탈로그는 아파트 분양 정보가 담긴 것이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보냈던 문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말. 이거였나 싶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지난 몇 주간 엄마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던 이유가 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다는 걸요. 저는 엄마 가방에 있던 아파트 카탈로그를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길 바랐어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난 우리 집이 창피했던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 때문에 무리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나온 말이었는데 결국 그 말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했어요. 엄마는 듣지도 못할 말을 혼자 중얼중얼 장례식 내내 하고 또 해도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죠. 엄마의 장례식장엔 처음 보는 어른들이 많이 왔어요. 알고 보니 엄마의 붕어빵 체인을 낸 사장님들이었죠. 제가 어머니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내 얘기를 들으시더니 가맹비도 안 받으시고 붕어빵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서 내 붕어빵 장사 시작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따님한테라도 꼭 갚을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알았습니다. 엄마의 붕어빵 트럭은 이미 체인점이 꽤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엄마가 갖고 있던 카탈로그 속의 아파트도 이미 제 이름으로 사두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앞으로 된 땅과 건물도 한 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건 엄마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제가 상속받았어요. 그러나 솔직히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유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 모든 걸 그렇게 근검절약해 버려놓고 엄마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덕에 저는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학에도 갔고 엄마가 사두었던 아파트에서도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학에 다니면서도 늘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냥 엄마 믿고 대학에 간다고 할 걸 왜 그렇게 속을 썩였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상실감, 그리움이 너무 컸던 탓인지 저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서도 동기들과 어울리기보단 외딴 섬처럼 혼자 수업을 듣고 혼자 밥을 먹었죠. 그러나 학교 식당이나 근처에서 밥을 먹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멀리 가다가 외진 골목의 작은 분식집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손님도 없고 한적하니 좋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주세요. 우리 집이 양이 좀 많은데 그냥 반반으로 섞어서 1인분 드릴까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럼요. 처음 간 가게였는데도 남자 사장님이 꽤 친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맛은 그냥 그랬어요. 손님이 없는데도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그러나 그 후로도 점심을 먹어야 할 때는 매번 그 분식집에 갔어요. 덕분에 그 분식집의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게 됐는데 솔직히 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자주 오니까 사장님도 제가 편해졌는지 종종 맛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맛은 어떠세요? 네. 맛있어요. 차마 맛없다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게 둘러댔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곧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주 와주셨는데 감사해요.
솔직히 맛없었죠? 아, 근데 문은 왜 닫으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요. 아무래도 분식집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맛을 못 내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세요? 시골에 사시던 어머니가 서울로 오신다고 해서 같이 식당 운영해 보려고요. 아, 정말요? 잘 됐네요.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와주시게요? 아, 사실 저도 여기 아니면 딱히 갈 데가 없어서요. 그렇게 식당 사장님과의 인연은 이어졌어요. 사실 사장님이 새로 차린 식당이 학교에서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매번 갈 순 없었지만 종종 들렀더니 나중에는 제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바쁘지 않으세요? 바빠도 의리를 지켜야죠. 망해가던 분식집에도 매일같이 와주시던 단골인데.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대신 제가 계산은 제대로 할게요. 계산은 무슨?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신경 쓰여요. 늘 혼자 와서 밥 먹던 모습도 그랬고 쓸쓸해 보여서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부터 그는 제 점심은 물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집에서 먹으라며 반찬까지 챙겨주곤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맛있을 거예요. 다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거라. 어머, 제가 반찬값이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돈 많다고 유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너무 죄송해서. 나도 농담이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요. 저 가족 없어요. 네? 나는 큰 평수 아파트에 살길래 당연히 가족이랑 사는 줄 알고.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이 큰 집에 혼자 산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안으로 그는 종종 저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해왔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네. 밥은? 이제 먹으려고요. 그가 저와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는 막내 삼촌처럼 편한 사람이었고 그 덕분인지 저는 대학 생활에도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소개팅하는 내내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소개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개팅은 잘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마음에 들었나 보네. 잘 됐네요. 잘 됐다고 말은 하는데 어쩐지 질투가 느껴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소개팅한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죠. 외로운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내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10살이나 많은 내가 도둑놈 심보지. 진심이에요? 그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맨날 반찬에다 주고 연락하고 그랬을까 봐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자신 없어서요. 막말로 돈도 많고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놈을 좋아해요. 좋아한다면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미안해지니까. 소개팅하는 내내 사장님 생각만 났어요. 이게 내 진심이에요. 그날 이후 갑자기 사장님에게 연락이 끊겼어요. 이상해서 먼저 전화도 해봤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사장님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심란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러지 말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도 나 좋다면서요.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나 피해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이번에 안 잡으면 다른 남자랑 또 소개팅할 거예요? 결국 그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소개팅 하지 마요. 그렇게 우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10살 많은 그와의 연애는 참 좋았어요. 저를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잔소리해주는 그가 지금껏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아빠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결국 우린 결혼했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저에게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후 첫째 딸을 낳았는데 그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은 어쩌고? 이제 엄마도 나이 드셔서 식당 일도 힘들다고 하시고 저 그냥 다른 사업을 해볼까 봐. 어떤 사업?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이게 꽤 괜찮아. 당신 투자 한번 안 해볼래? 식당 처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식당 처분한 거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좀 크게 해보고 싶어. 우리 애한테도 능력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단 말이야.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진 돈이라는 게 엄마가 평생을 열심히 벌어서 일군 거잖아요. 식당 하나도 성공 못 시키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믿기도 어려웠고 그런 일에 우리 엄마 돈을 막무가내로 투자할 순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대동했습니다. 예, 꼭 이래야겠니?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없잖아. 네 남편 평생 처음으로 뭘 해보고 싶다는 거야. 네가 좀 도와줘.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고민할 일이니? 가족도 없는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돈 좀 있고 대학 나왔다고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왜 남편을 무시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지금껏 안 해본 사업을 크게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아, 걱정도 팔자다. 처자식까지 딸린 녀석이 설마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할까? 이럴 때 와이프가 안 믿어주면 남편 기가 살겠어?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만큼 사업 자금을 내놓았어요. 그래, 뭐 남편한테 투자하는 건데 아까워하지 말자. 우리 남편을 믿어보자 싶었죠.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매 순간이 위기였고 그때마다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서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대체 넌 내조를 어떻게 한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네가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네 신랑이 맨날 힘들다고 술을 퍼먹고 날 찾아오냔 말이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사업 잘 안 돼서 힘든 거.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힘들면 네 돈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 돈 다 썼어요.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준 거 아시잖아요. 진짜 다 썼다고? 네. 아니 그럼 왜 이러고 있어? 네?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뭐라도 해서 남편 내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압력에 못 이겨 식당 일까지 시작했고 제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사업을 아예 접고 백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살림은커녕 딸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가 봤어요. 차 안에서 상간녀와 스킨십을 하는 남편을요. 당신 미쳤어? 사업한다고 우리 엄마 유산 다 말아먹더니 이젠 바람까지 피워?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난 당신을 기다렸어. 당신이 사업 실패해서 힘든 거 아니까 좀 재충전하고 나면 나랑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다시 성실하게 살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뭐야? 너랑 있으면 답답해. 네 돈 갖다 썼다고 매달 눈치 줬잖아. 내가 눈치를 줬다고? 내가 당신한테 집 청소를 하라고 했어.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 집에 있으면서 애 밥도 안 챙기잖아. 그런데도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잖아. 차라리 잔소리를 해. 잔소리하고 싶은데 참는 거잖아. 씨.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홀로 일하며 딸을 키웠고 딸의 상견례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장에 도착했을 때 15년 전 나와 내 딸을 버리고 상간녀와 해외로 도망갔던 남편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너 때깔 좋다. 그리고 사위가 엄청 부자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있던 그때 방문이 열리며 사돈이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처해하고 있는데 남편을 본 사돈이 남편을 개작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이 사람 맞죠? 사돈이 저를 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사돈을 말려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돈은 남편에게 악착같이 달려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네가 무슨 납작으로 여기 있느냔 말이야! 남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사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딸에겐 아빠가 멀리 일을 하러 갔다고 했거든요. 물론 딸도 성인이 된 후로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딸이 남편감을 데리고 왔던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하게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이야. 일하러 간 게 아닌 거지? 어? 연락 안 되는 거 맞지?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 맞아. 네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했어. 그런 것 같았어. 내 생일마다 엄마가 선물 줬잖아. 아빠가 줬다면서. 근데 이상했어. 선물만 주고 늘 연락 한 번이 안 왔잖아. 내가 크면서는 엄마도 선물 주면서 불안해하는 게 보이더라고. 미안해. 속여서. 날 위해서 그런 거잖아. 자세히 알려줘. 아빠는 왜 집을 나간 거야? 결혼한 뒤에 갑자기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엄마 돈을 다 갖다 썼어. 그러더니 그 돈을 다 날려먹고는 폐인이 됐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두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겠지 했는데 바람을 피더라고. 그럼 상간녀랑 떠난 거야? 처음엔 찾아다녔어. 시댁에도 가서 울고불고 네 아빠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시더니 결국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 그런 아빠가 뭐가 예쁘다고 나한테 좋은 아빠처럼 말했던 거야? 그래도 너한텐 아빠잖아. 어차피 못 볼 거면 기억이라도 좋게 했으면 싶어서. 시댁에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우리 집 사정 세세하게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런가? 그러나 딸의 말을 들은 뒤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차피 다시는 못 볼 사람을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처럼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딸의 불편한 얼굴도 마음에 걸렸고요. 결국 저는 사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돈, 잘 지내시죠? 예, 사부인. 어떤 일이십니까? 혹시 상견례 날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 사돈이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상견례 전에 한번 따로 뵐까요? 예. 상견례 날짜 조율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은 후였어요. 며칠 뒤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인데. 안 그래도 사부인께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봬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상 혼자 며느리를 키우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근데 사돈은 언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아무리 바빠도 딸 결혼인데 영 시간을 못 내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뵙자고 했어요. 예, 편히 말씀하세요. 남편은 안 올 거예요. 예? 일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15년 전에 사업 다 말아먹고 바람나서 나갔어요. 그럼 지금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우리 소식도 모를 거예요. 제 재산까지 다 날려먹고 떠났거든요. 저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예, 근데 저보다도 제 딸이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애가 사돈께 알려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이런 집이라도 괜찮으실까요?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사부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어른들끼리만 알고 있죠. 제가 아는 거 알면 새아기도 민망할 것 같아서요. 우리 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사부인, 사돈, 아니 집 나간 남편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까 해서요.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딸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새아기가 절 속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혼식이라도 참석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안다고 올까요? 그럼에도 저는 일단 사돈께 남편의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상견례 전까지 남편을 찾았다든지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어렵겠지 생각하며 상견례장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이 와 있었던 거죠. 결국 상견례장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남편은 코피까지 터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 찾으신 거예요? 제가 사돈에게 묻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시킨 거지? 억지 쓰지 마. 당신이야말로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야? 그러자 남편도 다시 입을 다물더라고요. 예, 사부인. 제가 찾아냈습니다. 사부인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작사를 내놨냐고요? 네,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요? 사부인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보시지도 못한 거예요. 제가 못 봤다고요? 이 인간이 얼마나 엉망이었는데요. 예, 저도 알지요. 그 많던 사부인 재산을 다 털어먹고 바람까지 나서 도망갔다면서요. 예, 이 인간 제 재산도 털어먹고 도망간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상간녀랑 그냥 해외에 간 게 아니에요. 저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겁니다. 예? 제가 이 사람 사업에 투자했었어요. 고향 형님이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한테 투자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할 때 만나신 건가요? 예, 아마도 사부인 재산을 말아먹고 있을 때 만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당신 미쳤어? 와이프 재산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고향 형님 지인한테까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당신은 돈 없다고 하지. 대출도 안 되지. 사업을 접은 게 아니었어? 어떻게 접어? 성공할 때까지 해봐야지. 성공? 내가 당신을 믿어서 사업 자금을 준 줄 알아? 작은 식당 하나도 성공 못 시키는 사람이 큰 사업에 성공할 거라고 믿어서 준 줄 아느냐고. 당신이랑 어머니가 하도 나를 닥달하니까 내가 돈을 안 주면 잘못하는 줄 알았어. 남편인데 내가 너무 안 믿어주는 건가 싶었다고. 그래서 대준 거지. 당신 능력만 봤으면 절대 안 대줬을 거야. 와이프 돈까지 다 말아먹고 살던 집까지 팔았으면 분수를 알았어야지. 어떻게 남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당신이 이 모양이면 우리 딸이 어떻게 결혼을 해? 지금 제 결혼이 중요해? 내가 붙잡혔잖아. 나 감옥 가게 생겼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맘 같아선 나도 당신 신고하고 싶어. 내가 당신 준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엄마가 평생을 붕어빵 팔아서 번 돈이었다고. 그놈의 엄마. 이미 죽은 엄마가 뭐 그렇게 대수냐? 산 사람이 중요하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때였습니다. 사돈이 또다시 남편의 머리통을 휘갈겼어요.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우리 며느리 봐서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넌 차봐야겠다. 사장님, 아이고 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껏 안 찾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날 잡냐고? 사부인한테 네 이름 듣는 순간 결심했다. 내가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나한테 사기치고 돈 뜯어간 것까지는 화딱지가 나도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전 재산을 투자한 와이프를 버리고 딸까지 버려? 내가 널 못 찾아서 그냥 둔 줄 알아? 나랑 고향 형님 사이 때문에 입 꾹 다물고 참고 있었던 거야. 설마 그 형님이 알려줬어요? 그래. 얼마 전에도 돈 꺼달라고 연락했었다며? 그래요. 근데 그 형님 안 빌려줬어요. 그래놓고 내 연락처를 풀었단 말이야? 너 그 형님 돈도 소소하게 많이 해먹었다며? 이번에 그 형님이랑 연락하면서 네 얘기 다 했어?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너 말 다 했어? 결국 날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잖아. 남편은 아예 배째라는 식이었어요. 당신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이 잘못한 거면 싹싹 빌어야 할 거 아니야. 이분은 우리 딸 시아버지라고. 그럼 내가 사돈이네, 사돈. 사돈한테 이래도 돼요? 봐줄 거면 끝까지 봐주든가. 네가 처자식만 잘 챙겼어도 봐줬겠지. 기가 차서
그때 나한테 사기치러 같이 왔던 여자가 부인이 아니라 상간녀였어? 나한테는 와이프라며! 사돈의 말에 저도 기가 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부인께서 처음 이 사람 이름 알려주셨을 때 좀 헷갈렸습니다. 분명 다른 여자를 부인이라고 데리고 나왔었던지라 설마 했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는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딸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진짜 너무 창피하다. 나 이 결혼 못하겠어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 엄마들 날리고 바람나서 나간 건 알게 됐지만 어떻게 우리 시댁한테 사기까지 칠 수 있어? 야, 내가 네 시댁 될 줄 알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너는 딸이라는 게 아빠 편을 들어야지. 아빠요? 이제 와서 내 아빠라고요? 당신이 아빠면 난 더더욱 이 결혼을 못하지. 자기야, 미안해. 나 이 결혼 못해. 딸은 너무 창피한 나머지 결혼까지 무르겠다고 했어요. 사위가 딸을 말렸죠. 자기야, 자기 마음은 이해해. 근데 그러지 마. 우리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자기한테 상처인 건 우리한테 상처인 거야. 그래, 아가. 내가 이런 식으로 네 아버지를 오게 만든 건 나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겠거니 생각만 했지. 고향 형님 통해서 상견례 날짜랑 장소를 흘렸더니 네 아버지가 바로 찾아온 거야. 제가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할 거 없어. 네 아버지 너랑 결혼할 사유가 돈이 많다고 흘렸더니 돈 뜯어내려고 온 거야. 정말요? 설마 이 자리에 나타날까 싶었는데 나도 기가 찬다. 네 아버지 정치한다고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는다. 네 아버지는 자기가 산 만큼 대가를 받을 거야. 하지만 너랑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니? 어머니는 너 열심히 키우셨고 너도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잖아. 너랑 어머니는 두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면 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럴 거 없대도 네 아버지가 해야 할 사과를 왜 네가 해? 사돈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본인 입으로 사과 안 할 거야? 됐거든요. 어차피 깜빵에 쳐넣을 거면서. 사돈은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고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으세요? 사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사부인께도 사과하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사과하면 고소는 안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상견례장에 나타나서 그런 모습만 보여도 사부인과 며느리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되네요. 웃기지 마요. 처음부터 날 때려잡았으면서. 그럼 그 정도도 못해?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됐다고. 이 결혼도 무효야. 아버지는 내가 허락 안 해. 진짜 기가 차더군요. 당신이 뭔데 반대야? 말했잖아. 아버지는 내가 반대라고. 결국 남편은 경찰에게 연행돼 상견례장을 나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상견례 진행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이 그러더라고요.
한바탕 했더니 배고프네요. 다들 밥들 먹읍시다. 예? 괜찮으시겠어요? 불청객이 빠졌으니 이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야죠. 어떠니 아가? 네가 힘들면 다음에 다시 해도 되고. 딸은 눈물을 훌쩍이면서도 웃었어요. 저도 괜찮아요. 실은 오늘 긴장돼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엄청 배고파요. 우리 며느리가 배고프면 안 되지? 너 좋아하는 것도 많아. 주문하자. 우리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했고 상견례를 마무리할 즈음엔 우리 모두 불청객은 잊은 상태였습니다. 딸과 사위를 먼저 보낸 뒤 사돈이 저에게 말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소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원하는 바예요. 이렇게라도 남편의 잘못을 털지 않으면 우리 딸도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거지만 우리 며느리 좀 잘 다독여 주세요. 머리론 이해해도 아버지인데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엄마가 달래주는 게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요. 감사해요. 우리 딸 많이 아껴주셔서. 앞으로도 없는 이만 못한 아버지 몫까지 제가 아껴주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보다야 못하겠지만요. 오늘 보여주신 것만 해도 이미 애아빠보다 넘치게 잘해주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두 저와 딸의 사정을 이해해준 사돈 덕분이었죠. 남편은 결국 감옥에 갔어요. 얼마 후 딸의 결혼식이 있어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딸이 결혼 전에 아빠 면회를 하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네 맘을 너무 몰라줬니? 너한테는 아빠인데 너무 매정했나? 아니, 그게 매정한 거야? 나 같으면 머리카락이라도 뜯어놨을 거야. 근데 왜 보려고? 상견례장에선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멀쩡한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네? 말은 그렇게 해도 아빠라서 보고 싶은가 보다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을 면회하러 갔어요. 저와 딸을 본 남편은 셀쭉한 얼굴로 우리를 흘겨봤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온 게 불만이야? 그럼 뭐하러 나왔어?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면상으로 왔나 보려고 왔다. 왜? 말하는 꼴이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는데 딸이 저를 말리듯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뭔 생뚱맞는 소리야? 지난번에도 봤잖아. 이 꼴을 보고도 지금 잘 지내는 소리가 나오냐? 아니요. 그간 우리 버리고 15년 동안 잘 지냈냐고요? 그래, 외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랑 잘 살았다. 왜? 그랬구나. 우리 엄마 재산은 다 말아먹고 딸도 버리고 심지어는 타인한테 사기까지 치고 잘 지내셨구나. 니들 뭐야? 나한테 또 따지려고 온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가. 시끄러우니까. 뭐 이 정도로 시끄럽대요? 내가 엄마랑 둘이 산 1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듣고 살았으면서. 뭐야? 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디? 아빠한테 꼬박꼬박 말 대꾸 하라고? 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가 어째? 아주 자랑이다. 아빠 없이 자란 티를 팍팍 내는구먼. 우리 엄마가 가르친 대로 안 했으면 아버지였어도 벌써 주먹이 날아갔을 거예요. 뭐?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해끼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필 아빠가 사기친 게 우리 시댁이라 너무 짜증나는데 그래도 말로만 뭐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아빠한테 주먹은 안 날리잖아요. 그제야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난 이렇게 안 끝내요. 뭔 소리야? 내가 감옥까지 왔는데 네가 뭘 어쩌겠다고? 다시는 아빠를 안 보는 거로 그 죄를 치르게 할 거예요.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럼 뭐 겁먹을 줄 아냐? 내 자식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하고 결혼해도 아빠는 우리 일에 절대 못 낄 거예요. 낄 생각 없거든? 그때 딸이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는데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또 뭐야? 아니지, 자기. 뭐야? 당신이 시켰어? 내가 당신 딸 통에 전했을 텐데.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나 이제 이 번호도 바꿀 거야.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전화를 연결한 사람은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딸이 어떻게 이 여자의 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의아했어요. 내가 어제 당신 딸 통에 전했는데 못 들었어? 당신이 얘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당신 딸이 전화했어. 당신 사기친 거 걸려서 잡혀 들어갔다며? 뭐? 대체 뭐야. 딸내미랑 결혼하는 놈이 부자인 것 같다고 한 건 해온다더니 왜 걸려서 감옥에 가고 난리냐고. 남편도 놀란 얼굴로 딸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시댁에 부탁드려서 아버지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연락해서 말했어요. 아빠 공범으로 당신도 고소할 거라고. 뭐라고? 지겨워! 내가 진즉에 이 무능한 인간이랑 헤어졌어야 했는데 정이 무섭지. 나 오늘 출국할 거니까 절대 찾지 마. 그리고 내가 무슨 공범이야? 나야말로 피해자야. 당신이 나 호강시켜준다고 꼬셨잖아. 그래놓고 고생만 시켰잖아. 아줌마,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아빠가 우리 시댁한테 사기칠 때 와이프라고 속이고 같이 나왔다면서요? 당신도 공범 맞다고요. 전화 끊어. 다시는 이들이랑 엮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자기야! 남편은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딸의 전화기를 쳐다봤고 딸이 말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의 정체예요. 야, 미쳤어? 네가 왜 내 여자한테 전화해? 왜? 알려는 줘야죠. 너도 공범이라고. 너 이 자식. 나한테 욕하지 말아요. 맘 같아선 엄마한테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라고 하고 싶은데 공소시효가 끝나서 못하는 거니까. 진즉에 아빠가 바람나서 나간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 소송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나서 나간 걸 몰랐다고? 네. 엄마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아빠가 멀리 나가서 일한다고 했죠. 내 생일 때는 아빠가 사준 거라며 선물까지 줬어요. 아니, 왜? 왜겠어요? 나한테만큼은 아빠가 좋은 사람이길 바랐으니 그랬겠죠. 당신 정말이야? 더 할 말 없어. 우리 딸이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나 보네. 말 다 했으면 가자. 여보! 뭐? 이제 와서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날 그렇게 생각해줬으면서. 내가 왜 당신을 생각해? 우리 딸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아니다. 당신이 사돈한테 말 좀 잘해봐.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아빠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잖아. 갑자기 왜 이래? 아까는 다시는 안 본다며? 왜? 상간녀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끈 떨어진 연이라도 된 기분이야?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 우리 딸이 한 말 잘 기억하고. 당신은 우리 가족이래. 절대 못 껴. 평생. 저는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딸이 눈물을 쏟더라고요. 상간녀한테 연락했었어? 뭐하러. 너만 속상하지. 엄마, 나도 어른이야. 시댁하고 얘기해봤는데 상간녀까지 공범으로 잡아놓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 공범의 증거가 없대. 그랬어? 응. 열받잖아. 엄마가 상간녀 소송도 안 해서 그 여자도 아빠도 떳떳하게 살았다는 게. 난 괜찮아. 뭐가 괜찮아.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도 믿고 살다가 배신까지 당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난 네가 있잖아. 내가 밉지도 않았어? 저런 아빠 딸인데? 내가 널 왜 미워해? 넌 내 딸이야? 저 인간 딸이 아니라? 난 너무 싫어. 저런 사람이 아빠였다는 게. 저 사람의 유전자가 내 몸 안에 반은 있다는 거잖아. 네 아빠도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춰주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사업 자금을 대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 그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엄마가 그 재산 다 잃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미안하지.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살아봤으니 너는 엄마를 통해 배울 수 있잖아.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건 동등한 입장이 돼야 하는 거야. 누구 하나 너무 많이 헌신해도 안 되고 둘이 공평하게 살아야 해. 그럴게. 우리 딸은 잘할 거야. 엄마의 실수를 통해서 넌 좋은 가정 꾸려가. 난 엄마가 제일 안쓰러워. 너희 시댁 덕분에 나도 속이 좀 시원해지긴 했어. 이제야 가슴에 꽉 얹혀있던 게 좀 내려간다.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고. 엄마도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얼마 후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됐습니다. 물론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었고 사위도 어찌나 든든하던지 홀로 혼주석에 앉아있는데도 조금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딸은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손주들 자라는 것만 봐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딸이랑 사위가 다 바쁜 날이라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집 앞에 웬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여보, 나야. 정말 여기 살고 있었네. 그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누구야? 할머니? 얘가 우리 손자야? 우리 손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일단 집 안으로 애들부터 들여보냈어요. 애들끼리만 집에 있으면 안 될 텐데 일단 같이 들어가자. 안에 돌보미 아줌마 있어.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어디긴. 우리 둘이 살던 아파트잖아. 딸이 결혼한 후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합쳐 엄마가 사주고 떠난 아파트를 다시 샀어요.
마침 제가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마친 후 들어와 사니 남편과 살던 때도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엄마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딸도 옆동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애들을 봐주기도 더 편해졌죠. 그런데 그 집에 전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냥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미행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또 감옥 가고 싶어? 왜 이래? 그래도 우리 좋았잖아. 한 번만 더 날 용서해주면 내가 처음에 당신한테 한 것처럼 잘할게.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러지 말자.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온 거야? 우리 딸 시아버지한테 사기까지 쳐놓고? 안 그래도 내가 그분 찾아가서, 아니, 사돈 찾아가서 용서도 구했어. 뭐? 거기 갔다가 우리 딸 나오는 거 보고 쫓아왔더니 글쎄 이 아파트로 오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당신도 날 그리워하고 있구나.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그게 아니면 왜 우리가 같이 살던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왔겠어? 착각은 자유하지만 당신도 참 어지간하다. 우리 둘이 살던 집이고 우리 딸이 태어난 집이기도 하잖아. 아니, 이 집은 우리 엄마가 매일 붕어빵 팔면서 나한테 처음으로 사준 집이었어. 그런 집에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줬던 거고. 비록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내 딸을 낳은 집이기도 해서 온 거야. 우리 엄마부터 나 딸까지 3대의 기억이 있는 집이니까. 여기서 당신이 낄 자리는 없어. 그럼 난 어떡하라고? 당신 딸이 내 여자까지 쫓아버렸잖아. 당신을 진짜 사랑했다면 그 여자가 그렇게 갔겠어? 그리고 뭐? 당신 딸? 그래, 잘하니 다행이네. 내 딸이니까 앞으로는 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아버지로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 더더구나 나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우리 손주들 보기 창피해서 진짜. 당장 안 가면 경비 부를 거야? 집으로 들어가 사돈에게 연락했더니 사돈도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무릎까지 꿇는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고 방 한 칸이라도 잡아주면 안 되냐면서 우리 며느리를 팔더군요. 설마 해주신 건 아니죠? 사부인,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인간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예? 그러지 마세요. 뭘 해주시려고 이러세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뭐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외국으로 좀 보낼까 봐요. 우리 회사가 외국에서 가동하는 공장에 인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기숙하면서 남은 평생 살게 하면 사부인한테 다시 찾아갈 일도 없을 것 같고 우리 며느리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돈의 배려와 지혜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해외 공장으로 출국했고 덕분에 제 마음은 더 편해졌어요. 좋은 사돈을 만난 덕에, 아니 딸을 잘 키운 덕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한참 자랄 때라 좀 시끄럽고 정신은 없어도 애들 보는 맛에 살아요. 그리고 한 번씩은 사위가 애들을 다 봐줘서 딸과 둘이 캠핑도 다닙니다. 한창 열심히 살 땐 딸과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곤 꿈도 꾸지 못했어요. 딸에겐 늘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했는데 나이 먹고라도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 나름 잘 살아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굳은 날이 지나니 이런 날도 오네요. 앞으로도 딸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손주들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